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정재찬 교수의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고 하는 어, 베스트셀러지 시를 주제로 해서 어떤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린 책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팔린 책이고 유명한 책이어서 어, 이 시들의 목록을 혹시 너희들이 좀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재천 교수가 뽑아놓은 이 시 목록들이 대체로 너희가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 때 배울 만한 어, 아주 익숙한 시들이기 때문에 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이 책을 읽어도 좋을 것 같아.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 책을 추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이 정재찬 교수가 어떤 해당 시에 대해서 해설하는 방식도 이렇게 눈여겨볼 만하지만 여기서 그 시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시인들이 이 시를 어떤 마음에서 썼는지를 이렇게 이해해가는 과정이 앞으로 너희가 시를 계속 공부할 거잖아, 어차피. 그래서 시를 공부하는데 배경 지식으로도 될 수도 있고 시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그래서 시라고 하는 것이 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삶의 위로를 주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너희가 시에 대한 맛을 좀 익히기 바라는 뜻에서 이 책을 선정했고 어, 이 책을 읽다 보면 좀 그래도 나는 시는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해보자. 어, TV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야. 그리고 유튜브에도 뭐 그 강연 프로그램 같은 거 선생님도 그 정지찬 교수의 새바시 세상을 바꾸는 뭐 몇 분인가 뭐 이런 강연도 받고 어, 여러 TV 방송에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시고 하면서 시를 소개하시는 걸 보고서 그냥 되게 대중적인 교수님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막상 선생님도 이 책을 읽으면서 어, 굉장히 좀 그 안정적으로 시를 해석하고 해설하고 그리고 선생님도 이렇게 읽으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된 부분도 있고 그동안 몰랐던 어떤 정보들도 이렇게 알게 돼서 선생님도 앞으로 너희들 시 가르치는데 뭔가 좀 참고할 만한 정보들이 좀 더 이렇게 얻게 된 독서였거든. 아마 선생님 올해 초에 읽은 것 같은데. 음, 좋습니다. 어, 아마 서울대학교에서 국문과, 국어교육과 이렇게 해서 석사 박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님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어. 네이버에 치면 뭐 시, 뭉상과 묵상 요 파트에 이 책에 수록된 시 말고도 다른 작품들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 해설해 놓으신 것들. 그래서 그런 것도 기회가 되면 좀 찾아보기 바랍니다. 아, 어, 아마 선생님이 이 책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뭐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가 않고, 선생님이 정재찬의 이 글을 왜 너희한테 선정했는지와 관련된 정재찬 교수의 이 일종의 에세이인데, 어, 요 지금 총꽃이라고 있는 이 에세이는 어, 그 몇 학년 교과서인가? 저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돼 있고 논술 작품에도 논술 작품이나 논술 시험 문제에도 대입 논술 시험 문제에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어서 이게 뭐지라고 해서 선생님이 찾아봤는데 어, 이 정지천 교수의 글이었어. 그래서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수필을 좀 가르치는 것으로 이 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총하고 꽃하고 시. 굉장히 이질적인 우리 뭐 총꽃시 그래서 선생님이 총균세, 제레미 다이아몬드, 제러드 다이아몬드인가? 다이아몬드 교수의 총균쇠를 뭐 이렇게 변형한 건가? 시는 변방의 언어이다. 이거 봅시다. 포화 속에 포화는 전쟁으로 인한 포탄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걸 포화라고 하지. 포화 속의 꽃과 시가 된 아이들. 2015년 9월 2일 터키 보드름 해변 차가운 모래톱에 얼굴을 묻은 채 숨진 3살배기 소년 아일란 쿠르디. 내전에 휩싸인 고향 시리아의 코바니를 떠나 그리스의 코스 섬으로 향하던 중 그만 난민선이 전복되면서 엄마 그리고 2살 터울의 형과 함께 짧은 생을 막아냈던 아이. 이 아이를 받아줄 곳이 이 세상 한 군데도 없어서 정녕 천국뿐이었단 말입니다. 쿠르디를 찍은 사진기사 닐류페르 데미르는 말한다. 사진을 찍는 것이 쿠르디의 침묵하는 몸이 지른 비명을 표현할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이 비극은 어떤 비극이야? 전쟁, 그리고 전쟁의 난민이 된 어린이. 그런데 이 난민선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하게 여러 나라들이 난민에 대해서 수용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위험한 방식으로 어, 이 난민 보트를 타지 않았을 텐데 뭐 그런 어떤 국제적인 문제 혹은 난민에 대한 이런 그 불관용 이런 것들이 어, 이 비극을 만든 거지 쿠르드의 비극을. 물론 대표적인 어떤 상징적인 이 사진이 있어서 마음 아픈 사진이 있어서 이 쿠르드라고 하는 어떤 아이콘이 됐지만 어, 이거 말고도 사실 우리가 모르는 비극들은 많이 있는 거지. 음, 참혹한 사진인데 그리하여 이 사진은 시가 되었다. 순진무구한 소녀 아꾸마 그를 둘러싼 평화 고요가 흐르는 기표 너머로 끔찍하고 잔인한 세계 그 속에 전쟁과 폭력과 무관심의 기의가 기표라는 것은 그냥 기호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것에 내재한 의미를 기의라고 합니다. 시니피앙 시니피에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지. 이토록 강력한 아이러니와 대조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크루디는 시가 되어 우리를 울리고 울의 천둥이 되어 세상을 고발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한 장의 사진, 그 침묵을 의 비명. 터키 해안가에 밀려온 동정과 긍휼의 물결이 그토록 강고하게 닫혀있던 유럽의 국경을 아니 온 인류에 굳어버진 림 마음속 끝장을 열게 만들었다. 지금 정재창 교수가 사진 한 장을 주고서 이것을 한 장의 시다 그랬잖아. 이유는 뭐야? 함축적이지. 그러니까 한 장의 사진 안에 사실은 이 비정한 세계, 저 어린아이가 어, 해안가에서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이 전체 상황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평화로운 해변과 티셔츠를 입고 죽은 그 원색의 티셔츠를 입고 죽은 저 3살짜리 아이의 이 대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충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행동으로 바꾸게 만들지. 그런 것이 마치 시 같다는 거죠. 선생님은 그 뭐 직업적으로 시를 가르치고 이렇게 입시를 돕는 사람이지만 어, 너희가 시 한 편을 분석할 때 마찬가지로 자꾸 그림이나
이렇게 사진 같은 한 장의 사진 같은 것으로 이렇게 치환해 보기를 바라는데 결국에 사진이 갖는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구석구석에 마치 추리를 하는 것 그래서 그 의미를 뽑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도 한 장의 그림과 한 장의 시처 한 장의 사진처럼 굉장히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그 한 장 안에서 계속해서 뽑아낼 수 있는 그림 한 편에서 뽑아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듯이 시도 그렇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는 잠시뿐 두 달 갓 지난 12월 13일 금요일 파리는 피해 젖었다. 테러 이후 학살이었다. 130명이 희생됐다. 아예 검은 그림자가 다시 세계를 뒤덮었다. 며칠 후 프랑스 매체 르프 티 주르날이 올린 동영상이 페이스북에 떴다. 비통과 절망에 빠진 파리. 희생자들 추모하기 위해 꽃다발과 촛불이 가득 놓인 광장에서 베트남 출신 이민자 아빠 앙겔루와 아들 브로통의 대화를 찍은 영상이었다. 순진하게만 보이는 어린 녀석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테러를 피해 이사 갈 작정까지 한다. 그러자 아버지가 따스한 표정으로 그게 말한다. 아니야, 걱정할 필요 없어. 집은 옮기지 않아도 된단다. 프랑스가 우리 집이야. 그렇지만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빠. 나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단다. 나쁜 사람들은 총이 있고 우리를 쏠 수 있어요. 나쁘고 총이 있으니까요, 아빠. 봐봐, 그들은 총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겐 꽃이 있잖니. 어, 총으로 테러가 가해진 이 프랑스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꽃다발과 촛불, 이 총과 꽃이 등장하는 거죠. 하지만 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들은 우리들을 사람들이 노하는 저 꽃들 보이지? 총에 맞서 싸우기 위한 거란다. 꽃이 우리를 보호해준다고요? 그렇고 말고 촛불도요? 그래 그건 우리를 떠난 사람들을 잊지 않기 위한 거야. 꽃이 우리를 지켜주고 촛불이 떠나간 이들을 잊지 않게 해준다는 말에 꼬마 브랑동은 비로소 안심의 미소를 짓는다. 이런 브랑동의 모습에 자꾸만 쿠르디가 겹치어드는 걸 막을 길이 없다. 쿠르디가 서정이라면 서정은 뭐야? 정서를 다루는 시 같은 거지. 브랑동은 서사이다. 서사는 뭐야? 이야기지. 소설이나 이런 서사의 플롯, 구성처럼 브랑동은 인과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인과관계는 엄청난 비약을 존재한다. 꽃이 총을 이기고, 그래서 사람들은 꽃을 바치고, 꽃을 바치는 사람이 저렇게 많으니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될 거라는 비약. 어린아이라서 순진한 탓일까? 어린아이라서 현명한 사람인 탓일까? 브랑동은 이 비약을 가뿐히 넘어선다. 그래서 묻노니 이 야만의 시대에 꽃이 과연 총을 이길 것인가? 그리하여 브랑동의 믿음대로 쿠르디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을 이제 다시 시에게 묻는다. 전쟁 속에서 가까스로 지켜낸 꽃씨.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방공호 위에서. 방공호는 이 하늘에서 비행기가 공습을 하는 것을 막는 참호지. 방공호. 방공호 아래에 있어야 안전한데 할머니는 지금 방공호 위에서 꽃씨를 받고 계신. 어쩌다 핀 채소나 꽃씨를 받으신다. 호 안에는 아예 들어오시질 않고 말이 숫자 적어지신 할머니는 그저 노여우시다. 진작 죽었더라면 이런 꼴 저런 꼴은 뭐야?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 전쟁 같은 꼴을 다 보지 않았으련만. 글쎄 할머니 그 어쩌란 말씀이셔요. 숫자 말이 적어지신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 수는 없었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반복이지. 이제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데도 할머니는 역시 살아계시는 동안은 그 작은 꽃씨를 받으시리라.
박남수 시인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시죠. 평양 출신의 시인 박남수. 이 작품은 1951년 월남한 50년의 전쟁이 터지니까 51년에 북한 쪽에 평양에 있다 내려왔나 봐. 그가 피난 생활을 갈매기 생태계에 빗겨낸 갈매기 소묘라는 시집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 시인도 난민이었던 셈. 마치 이 시의 화자도 어린이다. 그런데 이 어린 손주가 보건대 전쟁터의 할머니는 노여우시길만 하다. 진작 죽지 못하고 못 볼 걸 다 본다고 저간의 밑바탕에 숨겨진 사연이야 짐작할 수밖에 없다. 이웃들이 학살당하는 걸 봤을지도 당신 이런 것이 3인칭 제기칭이지. 당신 할머니 당신의 3인칭 제기칭 존칭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저 세상에 갔을지도 전쟁통에 세상이 바뀌어 위아래도 없고 경우도 사라져서 경우는 이때는 뭐 윤리나 관습이나 이런 거지 도덕이나 사라져 억울한 해코지를 당했는지도 모른다. 이렇든 저렇든 할머니는 분에 겨워 말씀조차 줄어드셨고 이제 당신의 목숨은 상관조차 않으신다. 방공 후에 아예 들어오시지도 않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런 분이 하찮은 채송아 그것도 어쩌다 핀 채송아 자잘하기 이를 데 없어 거두기 힘들고 짜증만 잔뜩 나는 그 채송화 꽃씨를 손수 받으시는 것이다. 채송화라 귀동묘 꽃밭에서를 기억하는 것.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두는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삼원보의 작품이네요. 밝고 맑게 즐겨 불렀던 노래지만 사실 이 노래는 스승의 은혜로 유명한 권길상 선생이 피난 시절에 작곡한 거래. 아, 그 난리통에 아빠는 왜 꽃밭을 만들었을고 놀랄만 하지 않는가? 그 전쟁통에 저 할머니는 최송아 씨를 거두고 이 아빠는 그걸 심었단 말이다. 게다가 그걸 박남수는 시로 남기고 권길상은 노래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아빠와 할머니가 키웠던 채송아가 나가 아니었을까? 채송아 꽃씨는 내 자식이 아닐까? 그 덕에 지금 우리가 꽃밭에서 시와 노래를 즐기며 살고 있지 않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전쟁 중에도 누군가는 생명을 낳고 기르고 또 생명을 낳고 기를 꽃씨를 받는 준비를 하고 이래서 어, 지금 우리가 있는 거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나는 015754이다. 전쟁의 뒷전에서 시인과 가객이라는 것은 노래를 하는 사람을 가객이라고 합니다. 거리는 한가고 낭만적인 자기 위안에 불과하다고 여겨진다면 시인 전봉건을 만나보라. 그는 해방 이듬해 청천강에서 배를 타고 항해에 숨어 내려 인천안으로 월남했고 전쟁 중 군에 찜직되어 전선에 투입되었다가 중공군 총공격대 부상까지 입기도 했다. 종군 시인. 이 종군 시인은 시인이 군대를 따라가면서 그 기자처럼 현장을 목격하면서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참전 시인이야. 그냥 군인이야. 그런 전쟁의 현장을 생중계하듯 시를 썼다. 100야드 나는 포복을 하였다. 90야드 나는 사정을 80야드로 압축시켰다. 사정거리를 65야드 나는 60야드로 압축시켰다. 나는 저격병의 정조준 위에 놓였다. 나는 마지막 수류탄을 던졌다. 비둘기의 똥냄새 나는 중동부 전선. 나는 유효 사격우리 건내에 있다. 나는 015 7584이다. 어떤 거야? 전봉건이라는 대신에 숫자로 불리는 거예요. 여기 뭐 나중에 군대 갈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람을 군인으로 보통의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머리를 다 깎고 차이를 없애는 거야. 개성을 없애서 똑같은 옷에 똑같은 헤어스타일에 똑같은 동작을 하도록 만들고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어, 몇 개월 동안 주로 숫자로 부른다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 내가 사회에 있었던 이름으로 불리던 개성 있는 나는 사라지고 언제든 명령이면
폭탄 속으로 달려갈 수도 있고 사람한테 총을 쏠 수도 있는 인간으로 바꿔내는 게 이제 군인 만드는 작업이지. 중동부전선 내가 살려면 적을 죽여야 하고 적 또한 사정은 매일반이다. 내가 살려면 적의 유효 사거리권을 벗어나야 하고 적을 죽이려면 유효 사거리권 내로 들어가야 한다. 목숨을 건 긴장감 속에서 벌이는 한판의 게임, 그것이 바로 전투다. 이 게임에서 나는 군번 0157-584 같은 한낱 기호나 도구로 존재할 뿐이다. 마치 컴퓨터 게임에서 캐릭터 요 번호가 죽으면 다른 캐릭터로 대체하면 그뿐. 인간성은 없는 거지. 하지만 우리에겐 여분의 다른 캐릭터도 없고 게임에서처럼 우리의 목숨이 다시 살아나지도 않는다. 진짜 살아있는 이 소중한 목숨들이 누구를 무엇을 위한 싸움이게 있도록 쉽게 소멸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이 전쟁터의 전장의 시인은 센티멘털리즘, 감상주의라고 해서 울적하고 슬픈 게 센티멘털리즘이야. 오히려 지적인 긴장과 위트, 아이러니로 허물을 드러낼 뿐이다. 5시, 5시, 나는 참호 속에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네요. 비스켓. 참호 속의 휴식. 하지만 의식에는 쉼이 없다. 그걸 나타내는 듯 시인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 수통, 수류탄, 철무, 압박붕대, M1 소총을 무장한 채 참호 속의 안전과 휴식에 그는 만족하고 있다. 아니,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려 한다. 그러나 머질만 하면 또 중공군의 필수에 들려고 제트기가 날아다닌다. 그런 사이 비스킷 다 먹어버리고 다 먹으면 후회하고 그러다 또 새 비스킷이 오고 인생은 종이장처럼 가볍다. 그래도 죽지 않으려고 참으로 더 높이 보수해보지만 사홍수이 마치 뜯기지 않은 비스킷 봉지 같다는 건 언제나 뜯겨 다 먹힐 운명이라는 암시다. 생존과 죽음의 경계에서 전범원은 이처럼 허무와 마주한 채 서로를 직시하고 있다. 무상 분화 자국에도 녹색은 녹색을 키우고 그런데 전쟁의 허물을 이기지 못한 것은 그의 형 전복래였다. 전복은 시인의 형이지. 전복래는 봉건이 제대하기 전 145태 때 이미 부산으로 내려가 지내고 있었다. 그는 일본 도쿄의 아테네 프랑스에서 불문학,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고 건너와 시를 쓰기 시작한 시인으로 동생 봉건은 시의 길로 이끈 감수성 예민한 미인이다. 이때 외에는 사람의 됨됨이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캐릭터, 개성 뭐 이런 거예요. 사람 됨, 위대한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 그가 전쟁통에 피난지 부산에서 문득 생을 마친다. 음독 자살이었다. 피난민으로 들끓던 부산 예술인들은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라는 뜻입니다. 다방에 모여 앉아 할 일 없이 하루하루 보냈다. 문인들이 가장 자주 드러나는 남포동 구두방 골목길의 스타 다방. 그 한 구석에 눌러앉아 전복래는 치사량의 신경 안정제를 삼킨 채 바하의 음악을 들으면서 죽음의 순간과 과정을 저렇게 유서처럼 남기고 갔다. 자살의 이유는 간명하다, 간단명료하다. 찬란한 20세기를 다만 정확하고 청백하게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 음, 비틀거리며 그는 다방을 나섰다. 그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그 다음날 광복동 국제시장 뒤안길. 형 동네의 소식을 동생 본 건 알지 못했다. 살아서 만나지 못한 형의 그림자를 뒤늦게 본 건 쫓는다. 이게 나는 군에 입대 부상을 하고 통영서 제대를 하자 곧바로 부산으로 향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가족들을 수송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내가 부산에 들은 첫 소식은 불란서 문학을 전공하던 형님의 자살이었다. 장소는 남포동의 지하 다방 스타였다. 형님이 치사량에 죽을 만큼의 양에 그걸 먹고 바하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다는 바로 그 자리에 잠시 앉았다가 돌아다니는 가는데 카운터에 쌓인 몇 권의 구두북이 눈에 띄었다. 맨 윗것을 보니 바하 브란덴부르크였다. 카운터의 아가씨는 레코드의 주인이 단골 손님이라고 알려주었다. 알고 보니 단골은 김종삼 시인이야. 김종삼 시인도 뭐 한국 전쟁을 그 전쟁 시인으로 유명한 시인이죠.
형님은 벗이 아끼는 바하를 틀어놓고 저승으로 가는 것이었다. 바흐덕이 절망 속에서도 살고 바흐덕이 이 세상을 저버리고 눈을 감을 수도 있다니. 대관절 이 형제에게 음악이란 무엇이었던가. 전쟁 이전 서울에는 이 멍둥이 오아시스 돌체 음악 감상 시리즈 이런 게 서름의 자연장이 이미 유명한 클래식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동네 봉건 형제가 자연장의 단골 손님이라면 돌체는 김종사 시인의 단골집이었다. 전쟁이라고 달라질 일이 없었다. 김종사는 스타다방의 단골이었고 형 동네는 김종사의 레코드를 통해 바하를 따라갔고 그 후 봉건은 대구 음악다방 르네상스에서 이게 기생에서 먹는 게 기식이야. 전봉원은 담배 한 갑과 새끼 식사를 일금으로 삼아 디제이를 하면서 밤엔 홀에 의자를 붙여놓고 그 위에서 잠을 청했다. 그 정도였으니 1957년에 펴낸 전봉기, 김종삼, 김광림 3인이 펴낸 시집이 바로 전쟁과 음악과 희망이었다. 전쟁터에서도 음악은 흐르고 음악이 있는 한 희망이 있고 그리하여 시를 쓴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의 시에서 감상은 허로 인용되지 않는다. 슬픔의 과장만이 아니라 희망을 과장하는 건 역시 피해야 할 감상. 감상은 슬픔이지. 슬픔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것이었다. 가장된 희망보다 정직한 절망을 그는 추구했다. 그렇게 한참 세월이 지르니도 그는 이렇게 썼다. 전쟁의 마당에도 꽃은 핀다. 그런데 어떤 시인은 말하기를 그 꽃 색깔은 불에 탄 살 색깔이나 땅을 적신 핏빛이라고 한다. 나는 그러한 입장과 많이 다르다. 전쟁의 마당에 피는 꽃의 색깔도 내게는 그것들이 생매로 지닌 분홍빛이거나 노란빛이거나 흰빛이거나 그러하다. 정확하게 말하는 거지. 전쟁터에서도 꽃은 꽃 색깔로 핀다는 거지. 내 경우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함이고 그것이 진정한 시인의 것이다. 음, 그렇지. 시는 어, 시인의 마음으로 이런 정직한 시인의 마음으로 쓰는 거죠. 그는 꽃을 노래했다. 핏빛이 아니라 분홍꽃, 노란꽃, 흰꽃을 노래했다. 그 꽃은 머릿속 관념이 아니라 그의 눈으로 직접 본 사실이었다. 그는 이념으로 현실을 채색하지 않았다. 정직했다. 그가 겪었던 전쟁의 마당에도 꽃은 피었다. 그것도 분홍색, 노란색, 흰 꽃이 피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시 장미의 의미에서 이렇게 썼다. 무수한 자국, 무수한 군화 자국을 헤치며 흙은 녹색을 새 수목과 꽃과 새들의 녹색을 키우고 그 가장자리엔 흰 구름이 비꼈다라고. 무수한 군화 자국 속에도 녹색은 생명력을 상징하는 녹색은 녹색빛은 또 다른 녹색빛을 키우고 있었다고. 참 시인인 참전 시인인 전문가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더 아이러니하지. 얼마나 많이 날아다녀야 포탄을 영원히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이래야 우리는 다시 전쟁 속의 시와 음악을 거쳐 꽃으로 되돌아온 셈이다. 그래, 전쟁통에도 꽃은 피었고, 그래도 사람들은 꽃을 키웠다. 이런 꽃은 진짜 꽃일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 새롭게 아이들을 낳고 어린이들을 길러내고 이러는 거죠. 채소와 꽃밭은 환상이나 낭만이 아닌 실제 하는 세계였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이든 상상이든 그게 무슨 대수랴. 중요한 것은 군화자국 옆에 꽃들을 피우고 총자루에 꽃을 매며 총구에 꽃을 꽂는 일이 아니겠는가. 총은 총을 이기지 못한다. 총이 이기면 사람이 죽는다. 더 큰 총은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거친 남성, 어른의 폭력, 주류 횡포에 맞서는 건들 여성, 아이, 장애다. 아픈 자만이 아픔을 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고치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노자 도덕경에 보면 유능, 세강 부드러운 것이 능히 강한 것을 제압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꽃이 총을 이긴다. 역설이지. 그리고 그런 꽃을 닮은 신은 닮고자 한다.
실은 지배 언어의 자기도취를 일깨우는 변방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너희한테 이 표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음, 이 시의 본질을 알려주는 문장이거든. 시가 우리한테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주류의 중심부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 중심부에서는 항상 이해관계라든지 이성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게 중심에 모여 있는데 그것의 주변부들에는 아까 얘기한 시는 주변부에 있는 것, 못 알아들을 말, 우리가 중심에서 이성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실한 지배 언어의 자기 도취를 일깨우는 변방의 언어다라고 하는 것이 시의 본질적인 가치지. 그래서 누구는 이해하고 누구는 이해 못하는 말이 되지만 그것이 누구나 이해하는 말들, 너무 쉬운 말들,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의미도 주지 못하는 그런 언어들을 오히려 일깨우는 말이 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크루디와 브랑동에게 꽃이 우리를 지켜주리라 차마 확언하지 못하겠다. 다만 크루디와 브랑동 너희들이 우리의 꽃이요 우리의 시와 노래라고는 확실히 말할 수 있겠다. 야만의 시대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니 꽃과 시와 노래 없이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단 말인가. 해마다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곤 했던 음유 시인 밥 딜런, 뭐 노벨문학상을 탔지요. 그의 노래를 들으며 다시 또 견뎌볼 수밖에 이 어두운 시대를. 밥 딜런의 아름다운 노래가 있네요. 음, 음, 이 총꽃이라고 하는 수필을 보면 정재찬 시인 혹은 교수, 평론가가 시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시는 주류의 언어가 아니고 중심부의 이성적인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전복하는 뒤집는 힘이 있다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어, 총으로 대변되는 권력이나 힘이나 무력을 극복할 수 있는 게 꽃이고 그리고 시라는 거겠지. 음, 너무 낭만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어, 이 총이 이기는 시대를 보고 있다 보면 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어, 역사를 길게 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 꽃과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희망을 품어봄직도 하지. 물론 지금도 세상은 엉망진창이고 그렇지만 시가 없고 어린이가 없고 꽃이 없고 음악이 없고 예술이 없다면 이 험한 세계를 견디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는 그 누구라도 그 공감을 할 수 있겠지요. 어, 선생님이 그 이 6장까지 읽어오자고 했는데 6장까지의 시들을 선생님 오늘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어떤 시를 같이 읽으면 좋을까 어, 하면서 이 저녁에라는 김광석 시인의 시와 별 해는 밤 두 개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음, 저녁에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선생님도 지금 이 이미지는 블로그 어떤 사람 블로그에서 이렇게 따왔는데 출처를 밝히지 않아서 문제가 되겠네. 아무튼 컨셉이 되게 좀
잘 이해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김한기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 대표하는 서양 화가의 어, 우리가 어디 우리가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까인가? 지금 이 친구인 김광섭 시인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창작한 김한기 작가의 작품이야. 수많은 별들을 한 점 한 점 한 점 해서 이렇게 그려낸 것이라고 선생님 알고 있는데 읽어봅시다. 저렇게 많은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시적 화자는 지금 저녁에 수많은 별들 속에서 한 별이 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저 별이 나를 내려다본다고 주객을 전도시켜서 서브젝트와 오브젝트를 뒤바꿔서 설명하는 거지. 별이 내려다보는 존재가 되니까 의인법 뭐 이런 거지.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어, 우리 그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 사막여우하고 어린 왕자가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수많은 여우 중에서 단 한 마리의 여우가 되는 거고 나에게는 수많은 존재 중에 한 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어서 이렇게 연결되는 것, 관계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불교에서는 이런 것을 인연이라고 하지. 인연 생기라고도 하는데 모든 것은 다 이렇게 관계성으로 이것 때문에 저것이 생기고 저것 때문에 이것이 생긴다라고 하는 불교의 인연 사상인데 이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있는데 내가 이 별 하나를 이렇게 의미 있게 바라보고 그 별 역시 나와 관계 맺음으로써 수많은 사람 중에 나 하나를 쳐다보는구나.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지요. 나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그렇지. 모든 것은 이렇게 인연 때문에 만나기도 하는데 패, 자, 정, 리, 거, 자, 필, 반. 패자, 만난 존재는 반드시 리, 이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거자,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인생이 무상하잖아. 우리 이것도 불교에서 나온 표현인데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 발견한 세상의 진리 중에 삼법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재법무와 재행, 무상. 모든 것은 뭐가 없대? 항상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계속해서 변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많은 존재들 속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 만나는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인생에서는 유지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서로 헤어져야 되지. 하지만 회자 정리, 만난 사람은 이별이 정해져 있지만 또 어떤 희망이 있어? 인연 때문에 거자 필반, 떠난 이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정겨운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런 건 서리법이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만난 인연으로 오늘 밤에 정답게 이렇게 내가 올려다보고 너가 날 내려다봐서 우리가 눈이 마주친 저 별 하나와 나 사이에 이제 우리는 헤어질 때인데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서 어둠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해자 정리 우리는 이별해야 되는데 왜? 모든 것은 고정된 것이 없어서 모든 관계는 변하고 모든 관계는 소멸되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만난 우리의 인연 때문에 또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까?
불교의 어떤 연기설, 인연생기라고 하는 사상을 이렇게 표현한 작품으로 보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가 있다면 윤동주의 별에는 밤이겠지요. 음, 한번 읽어봅시다. 별에는 밤 윤동주. 가을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존댓말을 쓰면 경어체라고 하지.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발이 너무 많잖아, 그지? 쉽게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으면 이렇게 좀 가슴이 먹먹한 이유는 이 20대 청년이 이 시대의 고통을 혼자 막 짊어지는 듯한 그 슬픔을 가지고 시를 쓰고 있고 또 자기의 현실의 이 일제강점의 문제, 부조리를 해결할 수 없는 건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면 이 문제에 내가 이렇게 못 본 척하고 지낼 수는 없다는 그런 어, 마음, 착한 마음이지. 그 착한 마음은 가진 이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시인이 어떻게 보면 그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폭력적인 세상과 부딪혀가지고 광복을 얼마 남겨두고 감옥에서 수국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음, 참 안타깝지. 쉬 아침에 오는 까닭이요, 내일 아침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이 부분이 선생님이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인데, 나는 청년이고, 밤은 길고, 내일 밤도 남았고, 그래서 저 하늘의 이상적인 별들을 모두 다 아름다운 언어의 하나하나 아름다운 말들과 연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 그래서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같은 예쁜 말들, 아름답고 그런 말들을 쭉 나열했어. 그런데 그 말들 중에 어머니란 말이 나왔어. 우리 윤동주 시인이 북간도에서 살다가 이렇게 연희전문 나오고 다시 일본으로 유학 가서 쓴 시인데 그러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머니가 아름다운 별 하나하나를 부를 때마다 이제 튀어나온 거지. 그런데 여기서 시인의 호흡이 달라지는 거지. 어떻게 달라집니까?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동경과 시, 멋지지. 하지만 관념적이고 뭔가 구체적이지 않은데 그 말들 속에 이 아름다운 말들, 별 하나에 하나하나 대응하던 이 아름다운 말들 중에 어머니가 나와버리니까 마치 목이 메이듯이 다시 어머니를 부르고 어머님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서 시상이 전환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런 관념적인 언어들이 아니야. 나오는 걸 보면.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수학교, 초등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의 간도지방에 있었으니까 중국 소녀들의 이름이겠지.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이런 거 열거라고 하지. 노루. 이 아주 약하고 예쁜 힘없는 순수한 동물들. 프랑스 잠이라는 시인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 같은 시인.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에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뭐뭐뭐라고 쓰고 흙으로 덮어버리는 마음은 어떤 거야? 못마땅한 거지. 따는 왜냐면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이래. 내가 시적화자가 윤동주 이렇게 썼겠지. 그리고 덮어버린 이유는 뭐야? 밤을 새워서 귀뚜라미 귀뚜귀뚜 울고 이럴 텐데 그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해서 덮어버렸대. 그러나 지금은 어때? 지금은 난 부끄러운 이름이야. 그래서 흙으로 덮어버린 이름이야.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일제강점의 시련의 이 부정적인 부조리한 시간이 지나가고 나의 별에도 이상적인 세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내가 이렇게 부끄럽다고 이름을 덮어버렸는데 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래다. 이 시를 보면 윤동주 시인이 자신의 어떤 미래, 불의 어떤 비극적인 운명을 이렇게 좀 예견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요.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무덤이라는 언급이 있고 그렇게 내 이름자 붙인 언덕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라고. 어, 이런 시인이 있다는 것, 이런 아름다운 시가 우리말로 된 시가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죠. 자, 어, 다음 시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월, 화, 수 3일은 학원이 휴강이야. 그래서 월, 화, 수 3일 수업 있는 친구들은 보충이나 휴강을 할 거고, 음, 그 다음 주 수요일 이 책 읽는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일종의 특집으로 좀 쉽고 간단하면서도 의미가 있는 책으로 선생님이 한 권, 우리가 통상 한 권을 두 주에 나눠서 진행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이렇게 끼워 넣은 거지. 이번 스케줄에. 그래서, 음, 명절에 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너무 쉬지는 말고, 어, 책 한 권은 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5학년 교수의 경연, 왕이 일종의 신하들과 함께 토론 수업하는 그 경연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현대적 의미의 이 경연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 경연이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조상들의 어떤 아이디어였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책인데, 어, 엄청 가벼운 책이야. 선생님이 집중해서 읽으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글자를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얇은 책이고, 어, 이 선생님 충남도서관에서 빌려서 봤는데, 어디 있었냐면 어린이 코너에 있었어. 어린이 도서관에. 초등학생들 읽는 도서관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책이니까 사실은 초등학생들이 읽는 책이야. 그래서 이 책, 물론 내용은 뭐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읽기 힘든 책이 아니니까 이 책을 한 권 꼭 읽어서 다음 시간에 이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오늘 언급한 이 정재찬의 나머지 그 7장부터 12장까지 전체 내용 이렇게 소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책들이 좀 가벼운 책들이니까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 다음 책도 이렇게 좀 구해서 미리미리 좀 이렇게 만져보고 하면 좋을 텐데 이 책은 뭐 도서관에서 빌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은 이 책을 사서 갖고 있는데 워낙에 잘 만든 책이라 이 책은 내가 진짜 갖고 싶다 그래서 좀 비싼 책인데 샀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게 아마 가격으로 보면은 일반적인 이런 책은 한 10,000원 정도 할 텐데 이게 가격이 얼마였든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좀 비싼 책이야. 그리고 약 딱 봐도 비싸 보여. 묵직하고 크기도 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림책이거든. 장한나라는 사람의 나는 독일인입니다라는 책인데 음, 독일이 세계 2차 세계대전에 그 전쟁 범죄국이잖아. 그래서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 같은 것들도 저지른 이 독일 국민들이 어,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착한 삼촌, 고모, 이모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추억들을 갖고 있냐면 다 나치에 동참한 히틀러 유겐트가 돼서 이렇게 히틀러의 어린이였던 적도 있고 어, 그런 과거에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그 자신의 가족사에 대해서 되게 담담하게 이렇게 쓰면서 아, 내가 독일인이라는 점 그리고 어, 이 전쟁의 가해와 학살의 주범이 된 국가의 국민이라는 점 그런데 나는 겪지 않았고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겪지 않은 하지만 우리 나라 사람들 그리고 나의 그 조상들 혹은 내 가족들이 저질렀던 이 일들과 나는 그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가해자로서. 이런 얘기들을 좀 다룰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책도 기회가 되면 미리 좀 구해서 읽기를 바랍니다. 음,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 추석 잘 보내고 해피 추석 하십시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경 안녕. 안녕히 계세요. 준, 안녕히 계세요. 내일 보자.